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관세 정책의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줬던 지난주 뉴욕 증시 금요일에는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또 상승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나스닥은 2% 넘게, 다우와 S&P 500은 1%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주 전에 급락세에 이어서 지난주는 결국 주간으로 또 제법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총 1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후에 중국은 또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25%까지 끌어올렸죠. 또한 주말 사이에 미국은 스마트폰, PC 등을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그 이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다 업데이트하고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시장의 변동성도 좀처럼 잦아들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3월 PPI 그리고 이 시간대 4월 소비자 심리지수 등이 발표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지표가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는 오로지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출발과 다르게는 갈수록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 기간 중에 다른 나라의 선박을 사들일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조선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잠정 수출 데이터에서 의약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제약 바이오주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관세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번 주 첫 거래일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리스크 최소화에 나선 전력기기 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재한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걸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파로 국채 시장에 이상이 생긴 데 이어서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마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 시장의 엑소더스가 벌어지면서 더 이상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연준과 백악관에서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도 금요일장 증시는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만큼 한동안은 셀 아메리카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금요일장에서 다우지수는 1.56%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각각 S&P 500 지수는 1.81%, 나스닥 지수도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대부분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이 관세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4% 넘게 오르면서 이제 $200 선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이날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중국 반도체 업계가 수입 반도체의 원산지를 웨이퍼 제조국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운드를 맡겨 제조된 미국 반도체는 관세에서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덕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3.12% 올랐고요. 또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고급 플래그십 모델인 모델 S와 X의 신규 주문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 타격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점에 주의해야겠고요. 또 그 밖에 브로드컴은 5% 넘게 올랐고 메타는 0.5% 하락했습니다. 이날도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만 해도 미중 갈등 우려로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의 혼란이 극심했는데 이를 달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투매가 진정됐습니다. 먼저 연준에서 개입 가능성이 나왔는데요. 수잔 콜린스 연은 총재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경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연준 풋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보이지 않지만 시장 기능이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준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악관에서도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캐롤라인 레빌 백악관 대변인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채권 시장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재무부가 필요시 행동에 나서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또 관세와 관련해서도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또다시 열어두는데요.
이후 채권 시장이 다소 진정되면서 주식 시장은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이렇게 금요일장에서 시장이 반등에 나서긴 했지만 이번 반등은 건전한 반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는 해야겠습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채권 시장, 외원 시장 등에서 셀 아메리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선 채권 시장부터 보면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투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10베이시스 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지난주에만 50베이시스 포인트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는 약 24년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입니다. 또 2년물 금리도 12베이시스 포인트 오르면서 지난 한 주 동안 30베이시스 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또 달러 인덱스도 결국 1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달 만에 10% 떨어진 것으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인상되면 국채 그리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지만 관세 전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또 재정 적자도 커지게 됨으로써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국채와 달러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값은 연일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값이 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금선물은 2% 넘게 뛰면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반짝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이란의 원유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한 후 유가는 급등했는데요. 이날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43%, 2.26% 오르면서 한 주 단위로는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에 나온 지표도 살펴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4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또다시 하락한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급증세를 보였는데요. 4월 발표치는 50.8로 나오면서 대공황 시절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 기대치였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6.7%로 전달 대비 1.7%포인트 오르면서 4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향후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도 소폭 올랐는데 이 역시 1991년 이후 최고치로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또 PPI 지표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3월 지표라는 점에선 안심하기 이릅니다. 3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하락하면서 1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전년 대비로도 2.7% 오르는 데 그치면서 직전 치와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는데 이 에너지 물가와 식품 가격이 뚝 떨어진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신규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이 4월 PPI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지표들에 더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는데요. 월요일에는 골드만삭스, 또 화요일에는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금융사들부터 줄줄이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주에는 JP모건과 웰스파고 등 1분기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이 향후 경제 혼란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이들 기업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에도 예의주시해야겠는데 지난 금요일에 연준의 인사들이 시장 혼란에 개입할 수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켜봐야 할 지표들로는 현지 시간 수요일에 나올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가 있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예외 조치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이 제외된 것을 두고 관세 정책이 그만큼 자의적이고 거대 기업에 편행됐다 지적했습니다. 애플의 팀 쿡을 필두로 델의 마이클 델, 엔비디아의 젠슨 황, HP와 TSMC 최고 경영진 또 주주들이 최대 승자로 꼽혔는데요. 그러면서 관세는 미국 노동자를 돕는 것처럼 포장됐지만 정치권과 연줄이 있는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인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실토한 셈이고 관세 부과의 명분이던 국가적 비상 상태 역시 근거 없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밤사이 앞서 발표한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관세 예외에 대해 면제가 아니다.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고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전쟁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물러서지 않는 맞불로 연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픈 곳이 노출됐다 진단했습니다. 절대 권위를 지니고 통치하는 시진핑은 중국 인민이 고난을 견디도록 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입증했다.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지적했는데요.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난과 민생 파탄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감수하고 외골수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상호관세 유예 조치는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와 미국 경제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경제적 신호들, 특히 미국 국채 수익률의 급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CNBC는 비상에 걸린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주목했습니다. 25% 품목 관세로 업계 비용 부담이 연간 200조 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신차 매출의 20%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글로벌 제조사들의 생산 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내 신차 가격이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간 최대 $4,000, 우리 돈 57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현대차가 미국 내 신차 가격을 2달간 올리지 않겠다 밝히는 등 일부 비용은 제조사 측에서 감당하겠지만 업체들이 통상 보유하고 있는 2개월 분량의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한 노출을 재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정책 공세 이후 미국 사무시장 투자를 중단하거나 재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돈 72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캐나다 연금계획투자위원회는 투자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덴마크의 한 대형 퇴직펀드는 이미 신규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32조 원을 운영하는 아카데미커 펜션의 최고 투자 책임자 역시 매일같이 미국 투자 매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포트폴리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고려하기 시작했고 반년 정도 안에 미국 자산에 대한 전략적 노출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 전망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치킨 게임 충격파가 하늘길까지 번졌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인데요. 중국 지상항공이 당초 수준에 인도받기로 했던 보잉의 1,700억 원짜리 여객기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이 세 자릿수가 넘는 관세 폭탄을 안기며 최악의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고요. 이 같은 관세 전쟁의 여파는 이미 테슬라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선 기업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미국 불매 운동까지 확산하면서 애국 소비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반도체 업계는 수입 반도체 원산지 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인데요. 모든 직접 회로 제품의 수입 통관 시 원산지를 웨이퍼 제조 공장 위치를 기준으로 신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고도로 전문화, 다국가화돼 있는 반도체 공급망 특성상 원산지 기준이 불분명한 데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사의 무관세 적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에 제조 공장을 둔 기업을 조준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인텔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글로벌 파운드리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 ICY즈는 트럼프 관세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다시 아웃소싱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중국의 이러한 반격이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당들의 대선 공약이 하나둘씩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드라마와 영화, 웹툰 등 이른바 K-콘텐츠 분야를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감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웹툰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현행법은 영상 콘텐츠에 한해 제작 비용의 최대 15% 수준의 세액 공제를 하되 3년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민주당은 이 비율과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일몰제 폐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맞서서 할리우드 영화 수입 축소를 내밀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영화 수입이 줄면 그 빈자리를 K-콘텐츠가 메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키다리 스튜디오와 Y랩, 또 미스터블루도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핑거스토리도 상한가 기록했고 탑코 미디어 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나라 관련주도 활짝 웃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건 기간 동안 미국과 가까운 다른 나라들로부터 선박을 구매할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의 발전된 조선업에 대응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한편 이 기간 동안 조선업 경쟁력을 지닌 동맹국들로부터 군함이나 상선을 구매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의회의 구매 자금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선 경쟁력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또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협력 분야로 조선업을 언급한 만큼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현대힘스 상한가 기록했고요. HD 현대마린엔진 11% 가까이 올랐고 일승과 메디콕스 모두 9% 넘게 올랐고요. 케이프도 8.1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의료 AI주도 강하게 시세 분출했는데요. 미국 식품의약청이 동물 실험을 AI에 기반한 새로운 모델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신약 개발 과정은 쥐나 원숭이 등 동물을 활용한 비임상 실험과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 실험들, 그리고 FDA 승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FDA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약물 안전성을 개선하고 연구 개발 비용과 약값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FDA는 내년부터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비동물 기반 시험 데이터를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온코크로스 상한가 기록했고요. 신테카바이오 20% 가까이 올랐고 토마토 시스템 15% 가까이 올랐고 파로스 아이바이오 13.25%, JS링크도 10%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이 전년 대비 16% 가까이 증가한 253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화장품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증가한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콘텐츠에서 노출되는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수요가 크게 늘은 건데요. 특히 기초 화장용 제품 수출이 미국과 일본, 홍콩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화장품이 역대 수출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외적인 무역 환경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SMCG 17% 가까이 올랐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15.28%, CSA 코스믹도 14% 넘게 올랐고 미원상사 13.25%, 셀바이오 휴면텍도 11.39% 시세 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날씨도 시장도 참 변덕스럽습니다. 주말 서울에는 4월에 눈이 왔습니다. 봄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걸 보니 트럼프의 변덕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우리 시장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는 미국이 전자제품 관세를 두고 면제다 아니다 말이 바뀌었는데요.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 거래를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미리 확인해 두시죠. 지난주 금요일 양 지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0.5% 하락한 반면 코스닥 2%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처럼 상승 종목이 더 많았는데 시총 3위권 종목들이 모두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일단 시장 상호관세 유예에 흥분했던 열기를 식히면서도 수출 데이터가 호조를 보이자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루 만에 포지션을 또 바꿨습니다. 6,9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관이 1,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개인도 4,30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금액은 적었지만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250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130억 원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37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거래일 유가증권 시장 시총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조선주들이 한미 조선업 협력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HD현대중공업이 5.7% 강세로 KB금융을 제치고 시총 10위에 자리했습니다. 그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5%,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5%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반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대표주들은 관세 우려에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가 2%대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이 4%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서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5%, 7%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바이오 쪽이 좋았습니다. 펩트론이 상한가로 시총 10위를 기록했는데요.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 제품 개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었습니다. 바이오 쪽의 투심이 개선되면서 알테오젠이 2%대, 그 밖에 파마리서치가 5%대, 리가켄바이오가 8%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는 일제히 약세 보였습니다. 환율 지난주에 변동성이 정말 컸죠. 지난주 금요일 환율은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6원 50전 내린 1,449원 9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한 주 사이의 환율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무려 67원 60전에 달해서 2년 5개월 만에 변동폭이 가장 큰 한 주였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레벨을 더 낮췄습니다. 반도체, 전자제품 관세를 면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말에 여교환율 1,421원대까지 내렸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제품 관세 면제는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그은 만큼 환율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다시 강하게 문을 열 수 있으니 이 점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 시장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미중 간 관세 봉관이 이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중 경제 지표와 함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까지 중요한 경제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반도체, 전자제품 관세에 대해서 답을 주겠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의 입에 주목해야겠고요. 현지 시간 15일 나올 미국의 수출 데이터, 그리고 수요일에 나올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소매 판매, 산업 생산까지 체크하시죠. 특히 중국의 GDP는 부양책과 연동이 되어 있는 만큼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목요일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내린 바 있는데요.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의 주축인 마이크 던립이 알래스카 주지사는 한 달 전에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에너지 혁신 포럼에 영상 축사를 보내서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강한 흐름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전자제품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는 커진 상황인데요. 다만 대체거래소에서 프리마켓 상황은 좋은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27% 반등하며 거래가 55,900원, SK하이닉스도 1%대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82,9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75% 오름세로 33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이고 현대차까지도 0.39% 반등합니다. 거래가 178,200원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알테오젠이 0.67%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며 거래가 377,000원으로 집계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4% 반등하며 107,000원, 다만 HLB는 2.29%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51,10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0.59% 상승하며 51,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3.25%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286,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로 환호했더니 이번엔 또 전자제품 관세가 문제입니다. 다만 대체거래소 쪽 분위기는 괜찮은 상황인데요. 오늘 혹은 내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입에 주목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6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야말로 격동의 한 주였던 것 같네요. 진짜 롤러코스터 장세. 지난 한 주 증시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워낙 이 폭이 심했잖아요, 변동폭이. 네. 그래서 주간 상승률 S&P 500 같은 경우는 2023년 이후 최고의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렇고. 그러니까요. 네. 어쨌거나 4월 2일 날 이른바 리버레이션 데이, 해방의 날. 그날 이제 상호 관세 발표하고 나서부터 시장은 출렁출렁했고 그 주간의 급락 그리고 지난주 이어진 주간에는 급등락이 이어진 가운데 어쨌거나 상승 마감인데 그것도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관세 관련한 뉴스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무슨 반도체와 PC 쪽에 면제한다 했다가 또 러트닉 상무장관 나와서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품목별 관세를 때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해서 도대체 이거 종잡을 수가 없는데 그야말로 관세는 이게 지금 전략적으로 저렇게 진짜 해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진 관세 정책인지 그러나 어쨌거나 시장은 관세로 인한 공포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나는 듯한 양상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지표 나온 것도 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지표 앞서 수장님 오프닝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표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어떤 내용을 남기느냐 이게 더 지금 시장의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또 관심은 점점 이제 달러가 약해질 것 같은데 하는데 다른 전 세계적인 어떤 달러 매도 해지가 혹시나 본격화된다면은 하는 그 우려가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드네요.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자산, 달러 자산 투자하면서 혹시나 환율이 떨어질까 봐 달러가 약해질까 봐 하는 어떤 매도 해지 없이 다들 열어놓고 막 나갔거든요. 네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자금이니까 거기서 이제 다들 서로가 의심을 품기 시작해서 너도 나도 하면서 달러 하락 쪽에 약세 쪽에 대한 매도 해지를 갖다 시작한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거죠.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해서 다루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달러 시세가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지금 키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쨌거나 아직까지 4월 2일 날 그 관세 발표했던 때의 지수로 보나 어지간한 M7 종목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일단은 아찔했다가 견딜 수 없는 포지션들은 다 털리고 견딜 만한 포지션들은 지금 얼추 이제 다시 또 조금 희망을 가져볼 만한 레벨까지 와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금요일날 증시 마감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나요? 그 이후에 주말 동안에 나온 재료까지 해서 같이 엮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늘 시장은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기회를 이렇게 삼아서 네. 지난주는 저도 사실 이게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펀더멘털을 중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앞으로도 지킬 건데 지난주,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날 하루에 6%씩 빠지고 맞아요. 그 다음 주 하루에 12%, 9% 막 저는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이런 시장이. 그래서 사실 종잡을 수가 없었고 그 전전주에 소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농담 비슷하시게 쫄리시냐고. 네, 사실 그랬죠. 저도 정말 후달렸습니다. 후달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를 지나면서 이제 냉정을 좀 찾고 시장을 좀 원래 봤던 스탠스로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막 개략적으로 제가 지난 주말을 겪으면서 사실 우리가 어떤 이슈가 터지고 불확실성이 심해지면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는 이런 편향이 있단 말이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예, 저는 이제 그런 걸 조금 경계하자는 입장에서 항상 이 체크앤밸런스라든가 또 뭐 관련성이 없는 얘기지만 미국의 정치 체계나 시스템이 또 체크앤밸런스를 잘 지키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데 뭐 비근한 예를 들자면 4월 2일 날 보편 상호관세 무자비하게 정말 부과하는 그 즈음에서 우리 시장에서 해석은 스카페센트가 또 밀리는 거 아니냐. 근데 최근에 지난주는 또 스카페센트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쪽만 봐서는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비합리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건 좀 경계하자는 말씀인데, 지난주 뭐 주말 수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수잔 콜린스. 네, 수잔 콜린스가 예. 또 나와서 예를 들면 이제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채권 시장이 여기서 조금 더 아직은 문제 없는 수준이지만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한 수준으로 가면 그 페드가 충분히 우리가 나서서 진정을 시킬 수 있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실탄을 갖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발언들을 보고 또 이제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정점은 지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정점은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남은 게 이제 미중의 관세 전쟁인데 글쎄 제가 주말에 이것저것 쭉 살펴보면서 저한테 펀치라고 하잖아요. 딱 드는 느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심각하게 가지 않고 의외로 좀 싱겁게 끝나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중국에서의 반응이라든가 중국이 지금 더 이상 숫자 노름 안 하겠다. 더 세게 때려도 무역은 다 스톱인데 여기서 더 우리가 뭐 보복관세 때려서 뭐 100, 200% 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든가 또 지난 주말에 그 반도체하고의 저기 전자제품 뭐 면세한다 이제 오해가 좀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건 원래 상무부에서 별도로 이게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말이 바꾼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애초부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중국이 뭐 정확한 표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협상을 위한 좀 개선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다라든가 이런 멘트들을 나오는 걸 보면 중국에서는 분명히 이거 전면적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도 이미 이제 그거 갖고 또 이제 모양이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저자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일기 때도 비슷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살짝 던지고 조금 신경전하고 이러면서 또 타결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마치면서. 일단은 뭐 그 반도체라든지 전자제품, 컴퓨터 쪽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호관세 면제는 맞는데 그렇죠. 이제 품목별 관세는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또 펜타닐 관세는 또 부과하겠다고 했고. 그거는 포기 안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나온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그렇죠. 지난주 보면은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또 그래도 좀 금요일쯤에 좀 떨어졌죠. 그러게요. 예. 늘 제가 보는 빅스 지수는 뭐 워낙 잘 아실 테고, 빅스 지수는 정말 정점을 찍었다가 빅스 지수도 아직은 높지만 40포인트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스큐 지수가 의외로 지금 2023년 극심한 그 변동성이 아직 남아있는 그 구간 수준까지 지금 급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오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투머치긴 하지만 뭔가 이제 정점은 지났다고 해석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스큐 지수를 빅스하고 어떤 점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지 다시 빅스 알려주세요. 지수는 S&P 500의 종가를 갖고 그냥 숫자 갖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오르거나 빠질 때 변동폭이 크면 그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스큐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예측력이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 옵션 시장에서 CBOE, 그 시카고 선물거래소죠. 거기서 이제 이 풋옵션이든 콜옵션이든 간에 OTM이라고 하잖아요. 아웃더머니라고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이 있는 거의 도달할 것 같지 않은 주가에 배팅을 해놓는 이런 매매량을 가지고 산출하는 지표. 그러니까 최근 한
향후에 한 30일 정도의 변동성이 상당히 예측력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네네. 뭐 한 15년 정도 제가 이걸 계속 보고 있는데 예. 향후의 예측력은 상당히 좀 정확한 편이고 이게 스퀴즈스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뭔가 위든 아래든 큰 폭의 변동성이 있을 있는 거라고들 거다. 시장에서 판단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급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향후에 변동성은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미국 현지에 뭐 큰 손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로 좀 참고하는 지표죠. 이렇게 변동성이 높을 때는. 네.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뭐랄까요? 흔들리는 뭐 난기류의 비행기 아니면 뭐 폭풍 속의 배 거기에서 어쨌거나 막 구명조끼라도 입고 어쨌거나 뭐라도 붙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제 살아남은 분들 이제 또 전략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뭐 이게 털려나가는 포지션들은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도 일부 좀 훼손은 있었고요. 그렇죠. 네. 지금 업종별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업종 지난주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데 하나하나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그래도 많이 회복했죠. 예. 지난주 찾아뵀을 때 모든 게 다 밑으로 내려가 있었잖아요.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네. 파란색이 지난 일주일 주간 업종별 변동 주가 흐름이고 빨간색이 YTD 흐름인데 모든 게 다 밑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업종별로 굉장히 큰 폭의 사실은 변동성이 있었죠. 그 예를 들면 뭐 테크 같은 경우가 업종 YTD로 거의 20% 이상 마이너스였다가 지난주에 굉장히 되팀을 하면서 주간으로도 한 9% 가까이 상승을 했고 YTD가 20한 2%인가 3%까지 마이너스였다가 마이너스 14.6%까지 올라왔으니까 변동성이 좀 심했는데 지금 업종별로 이제 회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조금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극심한 어떤 변동성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점은 좀 지났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아까 소장님께서 이제 그 향후의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셨기 예. 때문에 낙폭이 큰 중소형이라든가 예.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금융 쪽 이런 쪽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자료를 가져왔네요. 네. 4월 10일 날 드디어 이제 하원에서 결의안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결의안 통과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제화만 하는 게 남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10월부터 이 회계연도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6월까지가 이 법안 결의를 해야 예산이 딱 확정이 되는 그 시한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분명히 이제 법안으로 확정이 될 거거든요. 보시는 대로 중요한 세 가지였죠. TCJA 법안 연장하는 거. 뭐 사실상 영구하죠. 향후 10년 동안 일모를 다 연장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각종 어떤 소득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소득 증대에 굉장히 그 보탬이 주는 사실 법안이고 그게 통과 요번에 결의안에 포함이 됐었고 추가 감세 뭐 TV라든가 초과 근무 수당 이런 데 과세를 했었는데 이것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미국 소비자들이나 기업들한테 이 소득 증가하는 데 기여를 해주겠다는 법입니다. 물론 이게 또 늘 이 명과 암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뭐 세 번째 부채 한도도 5조 추가로 이제 증액을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 10년물 금리가 다시 되튀는 것 같고 이러니까 결국은 또 채권 발행해야 되고 금리가 뜨는 이유가 되지 않겠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제 꼬리를 물어서 죄송한데 최근에 10년물 금리라든가 그 특히 이제 달러가 지금 급격하게 약세가 됐다고들 해석을 하는데 지금 장외에서 다시 100포인트 살짝 넘었거든요. 다시 99.54인가 갔다가 뭐 두 분 잘 기억해 보시면 지난 가을에 작년 가을에도 이 달러화 지수 DXY 기준으로 100포인트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치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 수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매번 틀려지긴 하는데 아까 모두에 제가 이제 냉정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이런 수치 특히 10년물 금리 지금 한 3.9%까지 급락을 했다가 지금 4.5% 가까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이제 이 10년물 금리가 변동성이 심하다는 명제 늘 말씀드리던 그리고 이 그 관세 파고가 있기 전에 4.3, 4.4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돌림한 거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의 어떤 패권이 끝났고 기축통화 지위가 이제 상실될 수 있다 우려는 좋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관세 정책으로 뭔가 좀 뭐 기대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그런 아직까지는 지표들 자체는 그 관세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PPI도 그렇고. 문제는 이제 3월 하순,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가 예. 본격적으로 부과가 될 테니까 4월 걸 발표하는 5월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쨌건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몇 개 간단히 넘어가시죠. 미시간대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지금 뭐 대공황 때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일부 저도 이제 이 소프트 데이터를 그렇게 중요시하진 않긴 하는데 이 정도 레벨까지 떨어지고 물가 시대가 올라갔다는 건 조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공황 때만큼 지금 급락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는 결국은 우리가 실물 데이터 발표를 된 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 아직은 조금 좀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이고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CPI 4월 10일 날, 네. PPI 4월 11일 날 발표됐죠. 네, 네. 뭐 따로 수치 언급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두세 달 전, 작년까지만 해도 물가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 네. 그건 아직까지는 불식시킬 수 있는 수치지 않습니까?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조금 중요하다고 봤었어요. 왜냐하면 네.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이제 수입 제품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반영을 하고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한 두세 달 텀을 놓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다행히 뭐 4월 11일 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건 그 그림의 가운데 아래 제가 PCE 항목이라고 적어놓은 게 PCE에 산입되는 항목들을 봐야 이 페드가 이제 향후 금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영어로서도 좀 죄송하지만 항공료라든가 포트폴리오 관리비, 의사 진료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나인하게 아주 그 하락 추세로 잘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소비자 심리가 우려가 돼서 이제 폭등하고 하는 건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되겠지만 실물 데이터라고 하는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아직은 전혀 문제 없는 수준이다. 다만 이제 이게 그 관세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5월에 발표되는 4월 수치를 봐야 우리가 안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부가적으로 이 지난주 발표된 CPI하고 PPI의 수치만 보자면 페드가 이제까지는 물론 이 물가 우려기 때문에 페드가 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그런 정책을 당장 취하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그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나와서 페드가 뭔가 뭐 양적 완화를 통해서든 시장에서 양적 완화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채권을 직접 사보여주면서 금리를 안정시켜주는 이런 조치들을 충분히 우리가 실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이 결코 시장에는 뭐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파월 의장이나 무슨 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총재 같은 경우는 당장 연준이 움직일 의사가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가 어제 이제 시장이 막 흔들리고 관세 때문에 정신없던 와중에 보스턴 연방은행의 수잔 콜린스 총재가 뭐 CNBC는 거기다가 아주 방점을 찍었더만요. Absolutely. 네, absolutely. 우리는 뭐 절대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확실하게 했더니만 그것 때문에 뭐 그 시점부터 지수가 이제 반등을 했으니까 발언이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그렇다면 이제 벌써 연준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그 뭐랍니까 그 수호지에 급시후 송강이라 그러잖아. 그 송강의 호가 그 급할 때 진짜 가물 때 한번 내려주는 비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경향이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파월이나 다른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네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모양새는 많이 빠지네요. 뭐 이번에 그렇게들 해석도 하는 예? 측면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뭔가 이렇게 그거 하려고 이렇게 뭐 수습하려고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주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게 지금 벌어지는 체스판이야. 자꾸 이런 어떤 분위기를 갖다가 조장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으로서는 뭐 이건 조금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네. 저는 이제 근거를 갖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네네. 지금의 이 관세의 망령은 근거 갖고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다 네. 썰이고 이런 건데 네. 저도 오늘 썰을 좀 풀어보면 트럼프가 지금 이제 판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판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이 충격이 더 엄청 셀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 스스로 받는 충격이 워낙에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거라는 생각을 작년부터 했었고 중간에 흔들리긴 했지만 다시 그 스탠스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뭐 지난주에 지금 보시는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이 전화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심한 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도. 물론 이제 트럼프라는 분이 그 지난주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그 컨퍼런스에 나와서 미국 국채 뭐 또는 이제 채권 시장 위기다,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거 핑계를 대가면서 뭐 내가 존경하는 제이미 다이먼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나도 채권 시장 보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30일 유예를 주면서 핑계를 댔단 말이죠. 그건 핑계 명분인 것 같고 이렇게까지 근본적으로 훼손이 되는 수준까지는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조금 더 큰 판으로 보면 30일 유예했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취소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급기야 취소를 하더라도 상호관세를 취소하더라도 결국 트럼프는 본인 생각에는 위너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정부 입각하기 이전에 보편상 실효관세 평균이 2.2% 정도였던 걸 지금 10%로 고정을 했거든요. 지난주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하다 보니까 앵커님께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상호관세를 다 거치게 하더라도 취소를 시키더라도 2.2에서 10%는 딱 얻어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정 수입은 어떤 식으로든 보탬이 될 거고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충격과 공포 전략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호관세만 해줄게. 결국은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막 마음을 흔들어 놓고 상황을 굉장히 워스트 케이스로 가져가다가 이거 깎아줄 테니까 나 요만큼만 할게. 저는 그래서 요 수준이 트럼프가 정말 원했던 보편관세 10% 정도. 이렇게 되면 트럼프도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실익도 얻으면서 다른 나라도 최악의 케이스에서는 한 발짝 완화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다소 좀 뭐랄까 최악을 갖다가 상정했다가 그건 아니야 해서 다소 뭐 심리적 안도? 네, 그런 조장을 막 해놨다가 이제 딱 한 발짝 물러서 주면서 뭔가 본인이 선물을 준 듯한 그게 이제 저분의 좀 협상에 늘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 와중에 시장에서 다친 사람들만 억울하네요. 저희도 훼손됐으니까 저희도 훼손됐으니까 주식형만 좀 훼손됐으니까 억울하죠 저희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왜 하나. 그런데 이제 시장을 안 보는 척 했지만도 안 볼 수가 없는 게 주가 급락 이상으로 국제 시장의 혼란이 트럼프 참모진 내의 그 역학 관계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아유 당연하죠. 한 2달 전인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물 금리 스캇 베센트가 2월 6일 날인가 오버로크에서 인터뷰할 때 5가지 정책 기조 딱 발표하면서 제일 먼저 발표한 게 TCJ법 연구와 그다음 발표한 게 10년물 금리 잡을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10년물 금리는 그냥 지표 이상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갖죠.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론, 모든 론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10년물에 연동이 돼 있고 최근에 지난주 찾아뵐 때만 해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채권 스프레드 그때 말씀드리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벌써 4.4 수준까지 폭등이라고 표현하겠죠. 언론이라든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게 경기 침체의 권역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그 시장에서는 아우성 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수준까지는 저는 절대 안 가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부터 자영업자 뭐 속된 표현도 지금 곡소리 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관세 유예 해주면서 이제 조금 시장을 안도감이 들게 하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조치. 앞으로 저는 이런 계속해서 그 악화되는 신호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미국 경기 펀더멘털에 훼손이 되는 어떤 징후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도 완화해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줄 거라고 저는 뭐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희망 내지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뭐 시청자분들 중에도 아직은 모른다, 쉽게 단정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100% 공감하는 것이 미국도 그렇고 뭐 독일 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보면은 데일리 일간 차트를 볼 것 같으면은 무조건 지금 레벨에서는 팔기보다는 한번 롱으로 매수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싶은 수치적으로만 보죠. 위치가 그렇고 뉴스의 흐름이 그렇고 적어도 하다못해 4월 2일 날 관세 막 부과했던
지수로 보나 종목별로 보나 그 정도까지는 한번 다시 가서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데 위클리나 먼슬리로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로 전부 독일도 쳐다보고 나스닥도 보고 우리도 보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또 아닌 거예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예, 사실은 뭐 이실직고지만 저희도 이번 파고에 한 달 반 전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소폭 리밸런싱을 했지만 네. 대체적으로 손을 못 댔습니다. 예. 2주 전에 뭐 하루에 6%씩 빠져버리고 이를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그대로 다 노출됐다가 다행히 지난주죠. 그 다음 주에 이제 하루에 9%, 12% 올라주면서 뭐 한 7, 80% 회복을 하긴 했지만 이럴 때는 정중동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0.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454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29%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69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6,400원. SK하이닉스도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가 184,4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됩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04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6,800원. 현대차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77,8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798,000원, 셀트리온 1% 상승 예상되고요. 기아 0.3% 오름세 예상되고 호가는 82,100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지난주 금요일에 10위까지 올라섰고 오늘 추가적으로 4%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57,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77,500원. 에코프로비엠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103,300원. 에코프로가 3.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3,200원. HLB가 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55,5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83,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젤 볼게요. 1.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47,000원. 그리고 클래시스가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1,9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09,200원. 펩트론이 많이 올랐죠. 펩트론이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오늘 추가적으로 3.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7,500원. 파마리서치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자, 오늘 개장까지는 7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뭐 오늘 양시장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워낙 제약바이오 쪽이 선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순위들이 많이 좀 변동이 된 상황이었고 오늘도 보니까 시장도 견조하게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여지네요. 그러네요. 예. 금요일 날 야간 선물보다도 훨씬 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또 가미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뭐죠? 이제 스마트폰하고 반도체에다가 이제 관세 면제하겠다는 거, 그 이후에 약간 노이즈는 가미되고 있지만 그 부분까지 가세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 국면. 예. 거기다가 뭐 환율이 이게 지난 주말에 49원 90전 1,450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1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뭐 한 20원대 초반이니 여기서 또 떨어지니까 이거 뭐 1,500원 하던 게 지금 1,300골 판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왔으니 예. 외국인들 그동안 이렇게 팔아놨던 선물만 좀 이렇게 감아줘도 조금 이렇게 지수는 훨씬 폭발적으로 오를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은 나중 걱정은 나중 하더라도 지금은 엔조이 해야죠. 어그리 하십니까? 네, 그렇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바이오 쪽이 요즘 불이 붙었습니다. 네. 우리 이충강 대표님은 바이오 쪽은 그동안 별로 이렇게 잘 안 보시고 뭐 손도 안 대신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워요. 그 중에서는 뭐 솔직히 작전 냄새가 나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렇게 올라가고 끝이 좋은 종목들은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얘들은 지금 아직 관세 부분에서 결정이 아직 안 났잖아요. 조만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약품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니까. 보고 있다는 거고. 근데 예. 관세가 만약에 어느 정도 부과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약주에 대해서. 왜냐하면 해외 시장의 노출 자체가 네. 뭐 알테오젠 정도 빼고는 예. 뭐 제가 뭐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예. 그렇게 노출 자체가 많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크게 어떤 악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저 당장 그 반도체 쪽에 관세 면제 우리 반도체 쪽에는 호재예요, 악재예요, 그러면은. 뭐 저는 호재나 악재도 아닌 거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네. 관세 면제라는 게 아니고 그 상호 관세에서만 빠진 거고 이제 부품 관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뭐 부분 관세라고 품목 관세. 예, 품목 관세. 관세. 품목 관세가 지금 나올 거라는 거고 때릴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오늘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예.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건 이 반도체를 전략 자산으로 설정한 지는 예. 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세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우리는 일단 가자 분위기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정민 앵커의 그 말 뭐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번에도 역시 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그렇죠. 안 그러면 못 버티죠. 못 버티죠. 예. 저는 그 부정적인 정점은 이제는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지났다. 네, 최악은 지났고 이제 뭔가 제가 한 달째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실타래를 풀어가는 이런 국면에는 진입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산별로 그럼 저희가 추이를 좀 체크해 보면서 향후 전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예. 준비한 이 차트가 예. 자산별로 보자는 부분도 있지만 네. 최근에 네. 아까 모두에 제가 왜 미국의 기축통화 끝났고 이제 네. 미국이 이제 뭐 대공황의 초입이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좀 분명히 하고 가기 위해서 네. 최근에 저도 우려가 되긴 해요. 지금 이 빨강색이 그 미국 10년물 금리고 군청색이 DXY이고 파랑색이 S&P 500 흐름, 약간 누런색이 이제 골드 금값입니다. 근데 보면 금 상승하고 있고 10년물 금리 떨어졌다가 다시 되튀면서 DXY 좀 하락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 시장이 그 미국의 어떤 지위 자체가 흔들리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돈을 다 빼고 있고 빼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옛날 뭐 이를테면 미국 예외주의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도 이제 거기에 조금 의구심은 들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주 4월 9일 날 10년물 굉장히 중요한 지표금리 아니겠습니까? 예, 예. 채권 10년물하고 30년물이 연달아서 발행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제가 빨간 줄을 쭉 쳐놨는데 당시 시장 금리보다 뭐 3bp 가까운 이 국채 경매에서 3bp 떨어지게 또는 차이가 나게 발행됐다는 건 굉장히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밑에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389억 달러 발행을 하는데 외국인 인다이렉트 비더라고 하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느냐거든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보통 60에서 한 67% 그리고 작년처럼 금리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 많을 때 한 70% 중반대 정도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이죠. 근데 요번에 87% 무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불식시켜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 단기적인 한두 달간의 막 금리 또는 달러의 움직임 가지고 연초 또는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런 큰 흐름 대세가 바뀌는 건 조금 그렇게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죠. 예,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이 7천조 우리 돈으로 한 7천조 원에 육박하는 감세 정책이 하원을 통과는 했는데 이게 찬성 216대 반대 214면은 지금 하원 의석 감안할 것 같으면 이거는 조금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했네요. 근데 이제 통과한 걸로 수치로만 보면 그런데 원래는 이게 부결 쪽에 무게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공화당에서 8명인가 같은 제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4명인가 8명인가가 반대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전화해가지고 열심히 전화 돌렸다더니만 네, 그래서 이렇게 끄집어낸 겁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치력이 아직은 살아있고 뭐
지지율이 저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당선 당시에 47%인가 그랬는데 예. 43% 떨어졌다가 다시 52%로 지금 올라왔다는 지지율이 네. 그 여론조사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정치력이 좀 살아있는 게 아닌가 뭐 그 정도 해서 그랬습니다. 뭐 정치인들한테는 뭐 지지율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아직은 통하는 단계가 아닌가. 아직은 통한다.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프레지덴셜 뭐 허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입각한 다음에 보통 허니문 기간 한 짧으면 6개월, 길면 9개월을 보는데 여기에 조금 더 제가 뼈 맞춘다는 느낌은 있지만 제가 그래서 이 관세 때문에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14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급등락을 이어갔고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뭐 주요 기술주도 애플 같은 경우 4% 강세를 나타냈고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전자제품, 컴퓨터 부품이라든지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 상호 관세보다는 품목별 관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었고 오늘 양시장도 상승 출발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9% 올라갑니다. 2,455포인트, 코스닥도 0.8% 상승합니다. 70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6% 올라갑니다. 지금 56,200원, 1.8%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9% 상승합니다. 182,200원. LG에너지솔루션 0.3% 상승합니다. 336,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떨어집니다. 142,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올라갑니다. 46,350원.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177,8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9% 상승합니다. 794,000원이고요. 셀트리온이 0.8% 오름세로 162,400원, 기아가 0.2% 소폭 올라갑니다. 82,300원이고 HD 현대중공업 2.9% 강세 보여줍니다. 35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강보합권으로 지금 375,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1.2% 올라갑니다. 101,500원. 에코프로도 1.5% 상승합니다. 51,700원. HLB가 2% 떨어집니다. 51,000원이고요. 레인보로보틱스가 2% 강세로 283,000원에 거래됩니다. 휴젤은 0.8% 하락합니다. 휴젤 같은 경우가 337,000원. 휴젤이 337,000원이고 클래시스가 약보합권으로 61,7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가 0.7% 상승합니다. 지금 108,700원으로 사흘 연속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팩트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 상승하면서 166,900원 강세 흐름 이어가고요. 파머리서치는 좀 떨어집니다. 36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네요. 지금 동국 RNS가 18% 급등합니다. 2,945원이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17% 급등하면서 2,350원. 그리고 티플렉스도 5% 강세고요. 3,305원이고요. 유니온도 15% 급등합니다. 6,720원. 현대 BNG 스틸도 8.7% 상승 중이고요. 노바텍도 지금 12% 급등합니다. 그밖에 그린 리소스, 세노텍까지도 5.9%에서 3%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히토류 수출 규제다 보니까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 증시에서는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지금 2차 전지 쪽도 좀 올라갑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이제 대표적인 뭐 셀업체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또 뭐 음극재나 양극재 쪽도 움직임이 좀 있어요. LNF가 3.7% 상승하면서 63,100원 선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룹주들 상승 보여주고 있고 LNF, 포스코 퓨처엠까지도 각각 3%에서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투사들 움직임도 좀 좋아요.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입니다. 아무래도
글쎄요. 지금 미국 트럼프가 바이낸스 지분 인수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업비트 두나무 관련주, 창투사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좀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창투사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TS 인베스트먼트가 29% 상한가고 나우아이비도 18% 급등하고요. LB 인베스트먼트도 8% 강세, 컴퍼니 K도 4.9%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1,533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71억 원, 89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55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54억 원, 9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기장 마감 대비로 21원 90전 하락한 1,42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이 견조하게 상승세를 좀 이어가네요. 네. 예, 그러네요. 그런데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입지를 안 하네. 그래서 코스닥 할 것 없이 아직까지는 뭐 순매도로 나타나고 그러네.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전반적으로 음봉이네요. 지금 시장 자체가요.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경우도 좀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 자체는 양봉이고 상승하는 쪽은 예.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들 자체가 뭐 상승 탄력이 꺾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예. 야 전자, 하이닉스 요 정도고. 그러니까 조선주 강하고. 조선주 강하고. 예. 조선주가 오늘 하나오션이 4% 올라가고 뭐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다 올라가고요. 네. 뭐 HD 현대마린도 5% 강세고. 조선주 좋고 또 2차 전지 쪽이 오늘 또 좋아요. 지금 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가 그러네요. 예, 엔캠 같은 경우 지금 10% 급등하고. 엔캠이.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오늘 힘이 좋아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제약바이오가 지난주 금요일에 좀 좋았잖아요. 네. 오늘 약간 쉬고 대신에 이제 이게 수급이 뭐 2차 전지, 조선은 원래 또 괜찮았고. 예. 저는 지난주에 이거 막 주루두루 종목 한번 훑어보다가 그냥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차트가 이뻐서 한번 보니까 한전이던데. 한전이요? 네. 한전이요? 네. 오늘도 오르나요? 제가 볼게요. 제가 한전은 제 관심 밖의 종목이라. 관심 밖의 종목이요? 네, 워낙 재미없고 무겁고. 그래도 걔도 옛날 족보 있습니다. 한번 뭐 국민주 돼가지고 한번 대박 한번 친 적이 있죠. 한국전력 저 말고 차라리 안에서 화면을 띄워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한국전력이 한국전력. 예. 그러니까. 뭐 제 차트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 예. 아니 저기 이 대표님. 네. 저기 국내 그래도 너무 말을 아끼지 마시고 국내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은 한번 좀 보따리를 풀어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투자도 조금 하고 있고 조선업 쪽을 지난해 말부터 좀 조선 하고 있습니다. 방산 쪽은요? 그러니까 그 미국 방산 관련한 조선업종, 방산 관련한 조선업종. 네네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가 군함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 잘 만드는 우리 우방 국가가 있다 하는 건 당연히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제 지난 주엔가도 한국 스카페센트가 협력하면서 몇 개 국가가 우리한테 달려오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대항해도 충분히 우리는 대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 네. 이게 이제 거기에 베트남, 인도, 일본, 한국이라고 꼭 찍었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뭐 트럼프가 대선 운동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도 조선 기술이 굉장히 전 세계 상위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주가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아까 한전 언급하셨는데 저는 한전 KPS라는 종목을 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해서. 네, 저희 회사가 이제 고유자금이나 고객자금을 똑같이 운영하는데 한 3년 전부터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저희가 투자했던 우라늄 관련한 종목 투자하면서 이 우라늄 관련한 에너지, AI 에너지 프레임워크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전 KPS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한전 KPS를 좀 주요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전력 최근에 계속 주가 흐름 좋았네요.
또 오해들 하실라. 또 이진우 또 진행자 저런 거 갖고 있나 하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보다 보니까 예, 그림이 KPS는 차트가 갖고 너무 있죠. 이쁘더라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확실히 아이폰 부품주가 좋네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뭐 LG 이노텍이 7% 올라갔는데 저는 LG 이노텍이 이렇게 올라간 걸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LG 이노텍이 예,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 좋았네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10%, 금요일 2%. 뭐 따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 이따가 하원에서 살펴볼 전기 전력 쪽은 전기 전력 쪽이요? 예. 뭐 LS 이쪽이요? 예, 이런 쪽은 그건 제가 아직 못 봤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은 그냥 보합이고 혹시 정치인 테마주 움직입니까? 정치인 테마주요? 정치인 테마주 안철수 관련주. 그래요? 안철수 관련주가 좀 움직이고 예, 정치인 테마주 말 그대로 테마주니까 근데 지금 아까 그 안철수 관련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조선 방산에 연결된 조선주. 이 중공업체들, 조선업체들 좀 다시 또 고민스러워질 것 같네요. 수주 물량은 엄청난데 지금 여기서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에 그 한 2003, 4년부터 해서 한 수년 동안 엄청나게 달러 매도 했다가 그게 환율 900원까지 가는 배경이 됐다가 그게 그냥 또 금융위기 맞으면서 튀어오르면서 엄청난 환손실을 입었고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와중에 지금 별로 이제 환해지 관련해서 고민 없이 보내왔던 오랜 세월 끝에 지금 이제 또 전략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왔네요. 수준은 엄청 좋았는데 지금 만약에 달러 약세가 추세적으로 몇 년간 이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환에서 또 손실이 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환에 대해서는 조금 최근에 좀 불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달러가 추가로 더 약세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원화도 뭐 최근에 뭐 급하게 빠지긴 했지만 유로화든 뭐 저기 차이나 역외 환율 그 위안화든 엔화가 조금 보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눈여겨봤던 건 엔화 엔캐리가 다시 이제 언와인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작년 7월 8월 달 엔캐리 때문에 촉발됐다고 우리가 변명을 갖고 갔던 시장의 급락 이런 그림이 또 오지 않을까 봤는데 CFTC 그 투기적 포지션도 마찬가지고 아직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엔캐리 청산이 되면서 그런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기본적으로 금리 차라고 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그냥 원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뭐 좁은 시각일 수는 있겠지만 금리 차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특히 유럽만 봐도 근한 뭐 150bp에서 100bp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달러가 좀 급락하는 모습, 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또 시장에서 조금 뭐 해치를 하자라는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 정도로는 아직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달러가 막 약세가 된다거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사실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주가든 달러든. 그럼 일종의 좀 뭐 되돌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화도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이 정도도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은. 달러가 워낙 비쌌다가 지금 제자리 오는 정도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1,480원대 있다가 지금 여기 오니까 뭐 원화가 세진 것 같습니다만 절대 레벨 자체는 그렇죠. 맞습니다. 아직도 1,400원 위니까. 그러니까 주가든 뭐 환율이 어떤 지표든 단기적으로 한 2, 3개월 흐름보다는 한 1년, 2년의 흐름을 놓고 봐야 우리가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항상 그런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왠지 한번 이 1,400원 근방에서 이렇게 한번 되돌림은 있겠지만 이거 그래도 1,300대 앞에 완전 빅픽이 한번 바뀌는 거 한번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은 그건 듭니다만. 그런데 딜러들도 죽을 맛이겠습니다. 개장가가 뭐 전일 대비 20몇 원씩 왔다 갔다 하니 이래가지고야 뭐 포지션 이월 했다가는 그냥 100만 불만 이원해도 시작하면서 2천 몇백만 원 터지고 시작하면 그거 환하시는 분들은 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럴 것 같네요. 저희처럼 이제 포트폴리오 하는 쪽은 일단 정중동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중동.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아까 모두에 좀 낙폭이 큰 예. 이제 중소형 부동산 금융 쪽은 말씀드린 이유가 네. 아까 그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저기 감세 법안이 일단 네. 통과를 했고 분명히 5월이든 6월이든 이게 법안으로 마무리가 될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거의 유일하게 그 희망적인 말씀인데 아직까지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의 당근, 감세, 규제 완화 이게 아직 재료로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이제 구체화가 되고 나면 실제 법안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정책이 집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중소형 부동산, 금융. 작년 연말에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로 주로 봤던 업종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좀 필요한 시기다. 그 정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올해 들어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M7 물론 지난주 되튀면서 이제 빅테크라든가 M7들이 많이 오른 건 맞았죠. 근데 그만큼 단기적으로 많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돌림이었던 거고 네. 뭐 작년 이후 레벨에서 더 추가로 갈 거냐 그렇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분산하시라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주에도 뭐 방송에서 보여드린 오늘은 제가 아쉽게 그래프를 안 갖고 왔지만 그 캐시 우드가 운용하는 ARKK, ARKK라는 ETF가 있지 않습니까? 예. 빅테크에 집중하는 예. 포트폴리오 대명사인데 한 10년 흐름 놓고 보면 2023년이었던가요? 예. ARKK가 거의 60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예. 다 반납해서 10년 누적이 지금 100% 정도 되고요, 수익률이. 10년 누적이 100%. 반면에 분산이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벅셔 해서웨이 클래스 A 보시면 예. 하다못해 뭐 여행업도 갖고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분산. 예. 10년 동안 정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누적이 2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반면교사 삼으셔서 늘 분산 배분하는 건 항상 중요한 대명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분산 배분하기에는 돈이 없어요. 분산 배분도 돈 많은 사람 얘기지. 근데 여담이긴 합니다만 지난주에 저희 모 법인 대표님이 법인 자금을 추가로 맡기신 분이 있는데 네. 계속 기다리시다가 지난주에 달러 환전해서 납입을 하셨어요. 그래요? 스마트머니가 있긴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포지션이세요? 저희는 아직은 아직은? 유럽 쪽은 이미 그때 그러니까 리밸런싱 그때, 하면서 예, 이제 예. 좀 가져가고 있고 중국 쪽은 아직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저는. 중국 쪽은. 네, 시장 논리가 아직은 좀 통하지 않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정치적 이런 걸 떠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밀어붙이는 거 이게 성공하는 게 좋은 겁니까? 이게 실패하는 게 좋은 겁니까?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제 사견을 좀 섞어서 네. 성공하는 게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공. 미국을 떠나서 네. 성공하는 이게 게. 주적이 지금 중국이잖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또 준비하신 내용 있으시면 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요, 뭐 아까 제가 예. 그 소비자 심리지수 물가 예.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4월 2일 날하고 4월 같은 날인 것 같은데 네. 산업활동하고 건설 지출 예. 나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건설 분야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근한 35에서 40% 정도 될 만큼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건설 지출 보시면 민간 부분, 공공 부분 뭐 지난주 민간 부분이 0.9% 성장했다가 이번 달 발표된 게 2.0, 공공 부분이 0.2였다가 6.0으로 대폭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 경제에 어떤 그 펀더멘털리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관세 망령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기반 지표들은 양호하게 아직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정도 말고만 가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잠깐의 휴전 상태에 접어들자 시장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양 지수 모두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 가까이 반등하면서 2,463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1.2%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줍니다. 700선 넘어서면서 703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714억 원, 74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585억 원 순매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271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315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24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459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등락률 상하이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선과 전자장비와 기기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방송과 엔터,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무선통신 서비스는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상황에 따라 지금 히토류 관련주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히토류와 자석의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히토류 관련주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니온이 12.74% 상승하며 6,550원. 동국 RNS가 13% 가까운 상승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2,800원입니다. 노바텍이 20% 급등하고 있습니다. 23,300원. 유니온 머티리얼도 9%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가는 2,185원이고요. 현대 BNG 스틸까지도 7.49%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투사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지난주에도 민주당의 국부펀드 조성 프로젝트 기대감에 창투사 쪽 주목받아왔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와 TS 인베스트먼트는 일자리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데 국민의힘이 금요일 4시간 근무 뒤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주 4.5일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급등세 보여줍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는 이미 상한가입니다. 8,410원. TS 인베스트먼트가 27%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884원이고요. 나우아이비가 16.5% 급등하며 1,463원. 그리고 LB 인베스트먼트가 2%대, SV 인베스트먼트도 6.56%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AI 챗봇 관련주 정치 테마주로 오늘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가 AI 산업에 민관이 100조 원을 투자토록 하겠다고 약속하자 관련주들이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스트소프트가 18%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25,300원. 솔트룩스도 17.64% 오르면서 37,350원, 45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폴라리스 AI가 11%, Y지너지 상한가에 근접할 정도로 지금 시세 분출 중입니다. 27% 급등하며 15,640원, SP소프트도 9.3%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 보겠습니다. 조선주 전 거래일에 좋았었는데 오늘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선박 구입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우선 한화오션 3.4% 강세로 8250원, HD현대중공업도 2.3%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HD현대미포와 삼성중공업 1% 내의 강세 기록 중이고요. HD한국조선해양도 1.36%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22만 4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살짝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이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가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서학개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베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 투자 규모가 늘었는데요. 먼저 5위는 나스닥 지수의 수익률을 3배로 따르는 TQQQ입니다.
상호 관세를 앞두고 연일 급락했던 나스닥 지수지만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하면서 12% 넘게 폭등했는데요. 물론 그 다음 날 다시 미중 관세 전쟁 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분을 일부 되돌렸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서학개미는 매수 규모를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4위와 2위는 테슬라 관련 종목인데요. 이 둘 또한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인 날 특히 테슬라가 23% 가까이 폭등하면서 서학개미의 기대감을 끌어올렸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월가에선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조차도 기존 $550에서 $315로 43% 가까이 하향 조정한 점이 눈에 띄죠. 한편 테슬라는 관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식 사업을 시작하고 모델 S와 모델 X의 중국 내 신규 주문도 줄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하루 수익률을 3배로 따르는 엑소엑셀입니다. 서학개미는 무려 $15억 이상을 매수했는데요. 지난 일주일뿐만 아니라 이번 한 달간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입니다. 뉴욕 증시가 역사를 쓴 지난 9일 그간 많이 빠졌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유입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9% 가까이 올랐는데요. 서학개미가 단기 차익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하는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관련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월가에선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내리고 있는데요. UBS 또한 테슬라의 주가를 기존 $225에서 $19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크게 반등하긴 했지만 전망이 밝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여전히 월가의 테슬라 실적 컨센서스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며 하향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경영진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는데요. 특히 테슬라의 실적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이 향후 중국에 대해 125%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공급 차질을 경험하면서 위축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입니다.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애플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애플은 현재 중국에서 아이폰의 약 80%를 생산하는데 공급업체가 약 200곳에 이르고 의존도가 워낙 높아 생산지를 다른 나라로 단기간에 옮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해당 방법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동 비용만 감안해도 생산 단가가 약 25% 오를 수 있는 데다 여기에 부품 수입 때 부과되는 상호 관세까지 고려하면 최종적으로는 생산 비용이 90% 이상 뛸 수 있다고 제기했는데요. 한편 주말 사이 스마트폰 등이 상호 관세에서 면제되면서 애플로선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품목별 관세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향후에도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에 대해 파이퍼 샌델러는 어닝 시즌의 성장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메타의 성장 동력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는데요. 먼저 광고사 및 광고 대행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메타의 광고 상품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라마포 등 AI 사업 분야도 확대하는 점을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더불어서 메타의 AI 에이전트가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메타의 올해와 내년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메타가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또 전자상거래 익스포저도 가지고 있는 만큼 대중국 관세에 따른 피해는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관세 정책을 내놓기 전부터 전선이나 전력기기 등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은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 증가 전망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현지화 전략으로 관세 리스크 타파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SK증권 남인식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그래도 또 대기하시다가 또 우리 방송 프로그램 보고 보셨구나.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한전 꿈틀거리는 게 유가 하락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기기는 아닌데 한전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면은 네. 한전이 뭐 주가가 이제 보시는 분들은 맨날 이제 뭐 횡보만 하는 거 아니냐 글쎄, 이렇게 예, 생각하실 예, 수도 있는데 예. 박근혜 정권 때 보면은 주가가 한 저점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정권에서 예. 전기요금을 크게 한번 올려놓고 예. 저유가 되니까 네. 스프레드가 확 영업이익률이 확 벌어지게 된 거죠. 지금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지난 3년 동안 전기요금 40% 가까이 올렸는데 최근에 좀 유가가 약세다 보니까 충분히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예. 지금 그러면 오늘 이제 살펴보기로 한 요쪽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발표하고 나서 요거 이제 90일 이후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뭐 계속 설왕설래가 오고 있습니다만 요거 지금 그러면 전력기기 시장 우리 전력기기 관련주들한테도 일단은 좋은 거죠, 이거는. 일단은 90일 정도 유예가 된 게 상당히 좋은 네.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가 발표되기 전에 전력기기 업체들이 트럼프의 입을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반덤핑 관세를 맞으면서 그러니까 한국산 변압기가 미국 시장에 너무 낮은 가격으로 판다라는 이유로 반덤핑 관세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업황이 굉장히 꺾였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 2기 행정부 때도 관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던 상호관세 25%를 발표하고 나서 네. 업체들이 바로 고객사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가격 협상을 하고는 있는데 예. 이제 아직 결정은 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90일 정도 또 유예가 됐다 보니까 조금 더 가격 협상에 대해서 조금 원활하게 이제 전략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 전력기기 기업 중에서는 이제 미국 내 생산 공장을 두고 있어서 이제 관세 정책에서 좀 비교적 자유로운 곳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기 행정부 때 반덤핑 관세를 크게 맞은 회사들이 그때 당시에 미국의 생산 공장을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이제 미국에다 공장 보유하고 있고 현지 생산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각각 이제 업체별로 증설 타이밍은 다르기는 한데 미국 공장 증설 중에 있고 최근에는 이제 효성중공업이 미국 공장 한 번 더 증설을 할까라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를 만약에 한국 변압기 업체들에 대해서 때리게 되면은 이 한국 제조업체들이 미국 현지에서 또 제조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 네. 그리고 거기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현지 LS 일렉트릭도 이제 미국의 베스트롭에 이제 배전반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이제 생산 준비 중이고 매출액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매출액 비중이라던가 뭐 공장 가동률 이런 거를 이제 봤었을 때는 사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HD 현대일렉트릭 그거부터 한번 이렇게 하나씩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HD 주가 말씀하시는 거죠? 주가도 그렇고 현재 지금 요 관세 부분이 미칠 어떤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일단은 관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네. 만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를 매겼다라고 네.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미 현지에서 만드는 거는 관세로부터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자유롭기도 하고 그리고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비용 증가 요인이다 보니까 고객사들한테 전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 관세가 100% 고객한테 전가는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영업이익 전가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률 변동 폭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건 비용 상승 이슈가 있으면은 고객들한테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2년부터 지금 변압기를 못 구하고 있거든요. 쇼티지 상황이다 보니까 제조업체들이 사실은 갑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객사들한테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력기기 업체들 한참 그 AI 데이터 센터 이슈일 때 엄청나게 주가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예. 고민이 참 많아졌는데요. 올해 2월달, 3월달에 딥시크 이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 철회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이제 AI 인프라 기업으로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었죠. 이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수요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거고 여기에 따라서 발전기기 그리고 송전기기 투자가 많이 증가할 거다라는 스토리 또는 내러티브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25년에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조금씩 철회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좀 저점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아직은 조금은 기다려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큰 테마로 보면은 전력기기 업체보다 더 큰 테마는 사실 AI 테마이고 AI 테마를 세 단계로 나누면은 첫 번째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칩셋 제조업체, 2단계가 AI 인프라였죠. 근데 미국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라든가 미국의 전력기기 업체들 주가도 동반해서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한국 전력기기 업체들이 주가가 뭔가 바닥을 다지기보다는 조금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지금 당장은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기준점을 말씀드리면은 한국 전력기기 업체들 PER 10배까지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저점 매수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인데요? 지금은 13배 정도다 보니까 조금 하락 가능성이 아직은 있죠. 조금 더 조정받을 여지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10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AI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전이 PER 10배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0배가 딱 되면은 그냥 사이클만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군살이 싹 빠진 주가다 보니까 PER 10배부터 좀 저점 매수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나연구님 언급하신 요 AI 인프라 투자, 네. 딥시크 충격 이후로 미국에서 요 인프라 투자를 좀 줄인다는 얘기가 그동안 있었잖아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뉴스와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과잉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가이던스나 예. 캐펙스 컨센서스 이런 거를 봤었을 때는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요. 그래서 크게 사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변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 뭐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뭐 이런 그렇게 좀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다. 네, 그리고 트럼프 정권에서도 이제 공약을 내걸었을 때 에너지 공약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왜냐? 미국의 제조업체 공장 지어야 되고 AI 투자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랑 격차를 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권 측면이나 기업 측면이나 사실 AI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줄어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근데 요거 우리나라 업체들이 국제 경쟁력은 어때요? 일단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네. 같은 대형 변압기 업체들은 미국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액침 냉각이라던가 조금 특수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미진하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가 송전 전력기기들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입 비중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수입하는 양 중에서 한 20%를 한국이 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비중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펀더멘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전력기가 오랜 동안 좀 호황을 누렸던 것 같은데 지금 업체들 보니까 증설 뉴스도 많이 발표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사이클이 예. 좀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공급 증설 자체가 상당히 업황에 후행해서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전력기기가 이제 호황을 맞이를 했었죠. 이제 수요가 증가를 했었는데 실제로 업체들의 증설된 타이밍을 보니까 그보다 2년 뒤인 2024년부터 사실 유형 자산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인력을 더 뽑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원래는 사이클 기업은 업황에 동행하거나 최소한 동행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전력기기 업체들은 업황에 후행해서 이렇게 증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원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유형자산 총계가 한 3조 원 수준이었어요. 전력기기 업체들이. 근데 2024년에 갑자기 또 레벨업을 해가지고 4조 원을 딱 찍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실제 공급 증가 시점은 2024년에 증설 결정을 내렸으니까 2026년부터 될 거로 전망을 하면은 사실 공급 증가 측면도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전력기기 수요도 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글로벌리 계속 전기는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과 한국 공이 모두 사실 글로벌하게 다 전력 수요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예. 전력청들이 굉장히 각지에 많은데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전력 수요는 플랫이었어요. 올라가지를 않았는데. 그래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20년 동안? 왜냐하면은 그동안 동북아시아 3국, 뭐 한국, 중국, 대만이 공장 역할을 다 해줬으니까 아하. 사실은 전력 수요가 올라갈 일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대표적으로 텍사스가 최근에 이제 전력 수요 전망치를 내놨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한 6%씩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플랫한 상황에서 갑자기 6%가 증가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큰 이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 역시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매 2년마다 내놓습니다. 네. 앞으로 15년 동안 한국의 전력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전망하는 그런 리포트인데 그거가 이제 최근에 나온 게 11차이고 그 전에 나왔던 10차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건 역시도 전력 수요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 전망치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산업부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공급 같은 경우에는 좀 후행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수요는 전력 수요 전망치가 올라가는 것만큼 구조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이클 측면에서는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문제는 주가네. 주가. 이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 나영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네. 어떤 이 업종의 향후 전망이나 기본적인 이거는 뭐 탄탄대로인데 네. 여기서 한 차례 이렇게 시세 내고 지금 이제 거의 미끄러져 있는 이게 언제 이제 다시 탄력 받을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 그게 이제 고민을 해볼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 상승률을 또 실적 상승률과 PER 상승분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2023년에는 예.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올라갔어요. 어허. 근데 2024년에는 반반이었습니다. 실적도 올라가고 거기다 이제 AI 인프라로 묶이면서 멀티플까지 증가를 했다 보니까 예. 현대일렉트릭이 작년에 주가가 쭉 뿜었었던 거죠. 뿜었죠. 근데 지금 이슈는 그 PER을 올렸었던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꺼지고 있다 보니까 PER은 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력망 특별법 통과됐는데 요거 좀 알려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얘기죠, 이 얘기. 우리나라 예, 이야기. 전력망 예. 특별법. 그래서 한 달 전에 이제 에너지 3법이라고 예. 한국에서 이제 굵직한 법안들이 이제 3개가 통과를 했습니다.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그리고 방패장법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마지막이 뭐라고요? 방패장이요. 방패장. 원자력 방패장. 네. 네. 그래서 방패장 특별법이 이렇게 3개가 이제 통과를 했는데 전력망 특별법이 이 전력기기 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법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전에는 한국전력이 한국의 송배전망을 건설을 했어요. 시행하고 시공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환경단체의 반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면은 공기업이 이거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 특별법 하에서는 한전은 나오고 국가 전체적으로 부서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송배전망을 건설을 하자라는 게 이 전력망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상당히 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국가 전력망 자체가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이 전력이 통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전라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송배전망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에 보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최근에 뭐 LS 일렉트릭이라던가 뭐 국내 내수 매출액 비중이 높은 전력기기 회사들은 한국전력향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진도 더 높게 부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이클이 이제 미국 쪽이 상당히 좋았는데 한국 역시도 그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나영훈님 말씀 들어보면은 네. 지금 이제 저쪽에 결국이 뭐 원리가 그건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지금 이제 물린 쪽이 많다 보니 그렇죠. 당장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거고 이쪽 업종의 업황이나 향후 전망은 뭐 절대 나쁘지 않고 네. 여기 이제 그래 다시 한번 이쪽에 바람이 한번 불어주고 매기가 몰리고 여기서 또 이제 우시아우시아하는 어떤 분위기가 한 번 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 요새 좀 읽고 있는 책이 이제 전염병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이게 주가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전염병이랑.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라는 것도 전염력이 있고 전염력. 네, 전염력이 있고 이제 한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똑같은 스토리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염병을 한번 얻고 나서 다시 이제 깨어나면 항체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주식시장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퍼지고 나면은 학습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똑같은 이슈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이슈로는 못 올라간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4년에는 AI 인프라 때문에 올라갔는데 또 똑같이 AI 인프라 때문에 전력기기 업체들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어닝은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실은 기대해 볼 만한 것도 정치권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대는 버리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말씀하시고 보내드리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꼭 또 마지막에 뭐라도 하나 뽑아야 되니까 네. 아니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LS 이런 쪽 말고 네. 무슨 회사 이름에 전기 전선자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 나이양구님 네. 최선호주. 저번에 저는 이제 최선호주로 일진전기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좋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저번에도 이제 똑같은데 사실 그렇게 제가 탑픽을 잘 바꾸지는 않아요. 그래요? 한번 좋으면 이제 계속 이제 응원하고 이제 좋다고 말씀드리는 편이어가지고요. 네, 일진전기가 좋은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증설 효과가 올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포대교 건너서 그 일진 거기 맞습니다. 거기죠. 네, 모스템 임플란트 앞에 있는데 거기 이제 작년에 공장 증설을 끝냈고 지금 램프업 기간이에요. 가동률 올리고 있고 상반기 때, 하반기 때부터 그동안 수주 받아놨던 것들이 손익계산서,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이제 들어올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상저하고 실적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그래도 상승폭 좀 확대 나가고 있고 특히 코스닥 보니까 다시 한번 지금 1.3% 네, 많이 올라가네요. 코스닥 쪽이 지난 주간부터 흐름이 더 좋아요. 그러네요. 코스닥이 더 탄력적이네요. 그죠? 네. 불과 얼마 전에도 뭐 660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700포인트 하고. 오늘 뭐 아직 못 보셨으면 우리 저 이정우 선수 저 뉴욕 양키스 15번을 한번 보시죠. 연타석 홈런까지 때렸습니다. 그 넓은 구장에서. 그거 한번 보시면은 한번 또 에너지 업 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